서울의 심장부 JK그룹 타워의 최상층은 구름마저 발 아래에 두는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곳에 자리한 총재실은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세계 그 자체였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져 내렸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정복해야 할 또 다른 시장 지도에 불과했다. 방 안에는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흙과 백. 그리고 차가운 금속으로만 이루어진 미니멀리즘의 극치. 책상 위에는 먼지 한 톨 없이 완벽하게 정렬된 서류 더미와 최신형 모니터 3대가 전부였다. 강태준은 바로 그 책상 뒤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묻은 채였다. 29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냉철함과 무게감이 그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날렵한 턱선과 오뚝한 콧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매는 마치 인공지능이 빚어낸 완벽한 조각상 같았다. 그는 지금 막 M&A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을 스치는 소리 외에는 어떤 소음도 허락되지 않는 공간. 그것이 강태준의 왕국이었다. 총재님, 강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인터폰을 통해 들려오는 비서의 목소리에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이 시간에 예고도 없이 찾아올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리고 그 방문의 목적 또한 뻔했다. 들여보내 그의 짧은 허락이 떨어지기 무섭게.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우아하면서도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중년 여성이 들어섰다. JK그룹의 안주인이자 태준의 어머니, 강일아 회장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에만 집중하는 것을 보고는 곧장 책상으로 다가와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그의 앞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이것부터 보거라. 태준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어머니의 눈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온기가 아닌 냉기였다. 그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차갑게 물었다. 또 시작이십니까? 어머니, 저는 지금 네가 지금 뭘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희라가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내 나이가 곧 30이다. JK그룹의 후계자가 스캔들은 고사하고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봤다는 소문이 파다해. 주주들이 불안해하는 거 안 보이니 사업 능력과 사생활은 별개입니다. 주주들은 실적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어리석은 소리, 총수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은 그룹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야. 언제까지 일에 미쳐서 내 인생을 내팽개칠 셈이냐. 희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지만 태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회사 얘기를 듣는 듯 무심했다. 그의 이런 태도에 익숙하다는 듯 희라는 한숨을 내쉬며 봉투를 향해 턱짓했다. 열어봐. 네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내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태준은 마지못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한 여자의 이력서와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한서연, 26,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장녀, 이름 있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경력은 몇 년 전 끊겨 있었다. 사진 속 여자는 화려한 미인형은 아니었다. 수수하고 단아한 인상이었지만 무언가를 응시하는 눈빛에는 맑고 고든 심지가 느껴졌다. 하지만 태준의 눈에는 그저 수많은 데이터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래서요, 이 여자와 저를 정략 결혼이라도 시키시겠다는 겁니까? 지금이 조선시대인 줄 아십니까? 필요하다면 조선시대의 방식이라도 써야지. 희라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서연 양은 돌아가신 내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시던 한 사장님의 귀한 따님이다. 가문도 깨끗하고 아이 자체도 반듯해. 무엇보다 너처럼 감정에 휘둘리는 애가 아니야. 서로에게 필요한 걸 채워줄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거다.
어머니의 만족감을 채워주기 위한 파트너 말씀이시겠죠. 태준이 비꼬듯 말했다. 그 순간 희라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는 아들 앞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던 회장의 얼굴을 꺼내 들었다. 강태준, 이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다. 이번 주 주말 한서연 양과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다음 주에는 양가 상견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식을 올릴 거야. 말도 안 됩니다. 내게는 거부권이 없다. 희라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네가 이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럽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사회에서 내가 직접 부결시킬 거다. 알다시피 내 지분이면 충분하고도 남아. 태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유럽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JK그룹의 미래 10년을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였다. 그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1년간 밤낮 없이 매달려왔다. 어머니는 그의 가장 강력한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변수와 손익이 복잡하게 계산되었다. 결혼으로 인한 시간적, 감정적 손실, 그리고 사업을 포기했을 때의 막대한 기회비용. 결과는 명백했다. 알겠습니다. 마침내 그는 기계처럼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희라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현명한 선택이다. 서연이는 훌륭한 아내가 되어줄 거야. 아내라는 역할놀이에 시간을 낭비할 생각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쇼맨십은 보여드리죠.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태준은 그렇게 말하며 한서연의 사진을 서류 더미 맨 아래로 밀어 넣었다. 마치 방금 처리 완료된 하나의 안건처럼. 일주일 후 결혼식은 그야말로 번개처럼 치러졌다. 양가 직계, 가족 몇 명만 참석한 채 성당에서 조용히 서약을 주고받는 것으로 모든 절차는 끝이 났다. 화려한 피로연도, 시끌벅적한 하객도 없었다. 모든 것이 강태준이 원하는 대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한서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는 심플한 디자인이었지만 그녀의 단아한 분위기와 잘 어울렸다. 그녀는 결혼식 내내 단 한 번도 긴장하거나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차분하고 조용했다. 태준은 그런 그녀를 무심히 관찰했다. 감정의 동요가 없는 여자. 어머니의 말대로 어쩌면 정말 비즈니스 파트너로는 최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예식이 끝나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다. 강태준의 개인적인 공간이자 이제는 그들의 신혼집이 될 곳이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은 잠시 숨을 멈췄다. 잡지 화보에서나 볼 법한 거대하고 화려하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가운 공간이었다. 높은 천장, 온통 흰색과 회색으로 마감된 벽, 그리고 최소한의 가구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이 사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만이 유일한 색채였다. 방은 저쪽 복도 끝이다. 네가 필요한 건 아마 그 안에 다 있을 거다. 태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집의 온도만큼이나 차가웠다. 그는 서연을 신부가 아닌 집에 들인 세입자처럼 대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태준이 다시 그녀를 불렀다. 잠깐, 서연이 돌아보자. 그는 이미 서재에서 들고 온 듯한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있었다. 그는 거실 중앙의 유리 테이블에 서류를 내려놓았다. 이리 와서 앉아. 왜
말투는 명령에 가까웠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드레스 자락을 조심스럽게 잡고 그가 가리킨 소파에 앉았다. 태주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표지에는 혼인계약서라는 글자가 명확하게 찍혀 있었다. 우리의 결혼은 비즈니스다. 서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규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태준이 차갑게 운을 뗐다. 서연은 말없이 계약서를 집어들고 첫 장을 넘겼다. 제1조본 계약은 강태준과 한서연의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유효하다. 제2조 양측은 대외적으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연기할 의무를 진다. 필요한 공식 석상에는 반드시 동행한다. 제3조 사적인 감정 교류 및 육체적 관계는 일절 금한다. 각자의 사생활은 철저히 존중하며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는다. 제4.1조 강태준은 한서연에게 매달 정해진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제4.2조 한서연의 친정가족에 대한 부채는 강태준이 해결하며 이는 혼인관계 유지의 대가로 간주한다. 제5조 혼인기간은 최소 2년으로 한다. 2년 후 양측에 합의해 계약을 연장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 계약 파기 시 강태준은 한서연에게 위자료로 JK건설 소유의 강남 아파트 한 채와 별도의 현금을 지급한다. 제6조 계약 기간 동안 알게 된 서로의 비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보안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 조항들은 상세하고 빈틈이 없었다. 마치 기업 간의 거래 계약서처럼 모든 관계는 돈과 의무로 환산되어 있었다. 특히 제4.2조 친정가족의 부채에 관한 조항을 읽을 때 서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태주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 역시 이 결혼이 필요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꼼꼼히 읽어봐. 변호사 자문까지 모두 마친 거니까. 법적으로는 완벽할 거다. 그는 자신이 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는 한서연이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거나 혹은 분노하기를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서연은 마지막 장까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세심하게 계약서를 읽었다. 그녀는 마치 중요한 사업 보고서를 검토하는 전문가처럼 보였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펜을 집어 들었다. 서걱 만년필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서명란에 적어 넣었다. 그리고는 계약서를 다시 태준 쪽으로 밀어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체념도,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듯한 고요함 뿐이었다. 태준은 순간 당황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이해 없어. 없어요. 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눈빛처럼 맑고 차분했다. 제게 필요한 내용과 제가 지켜야 할 의무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이해하기 쉬워서 좋아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다. 피곤하네요. 먼저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그리고는 하얀 웨딩드레스의 뒷모습을 보이며 미련 없이 복도 끝의 방으로 사라졌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태주는 자신이 잠시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혼자 남은 차가운 거실에서 그녀의 서명이 담긴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그의 통제에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왜일까? 이 완벽한 거래의 끝에서 느껴지는 이 미묘한 패배감은 마치 자신이 던진 공을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쳐버린 상대 선수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한서연이라는 데이터가 자신의 분석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어렴풋이 예감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저 피곤해서 드는 쓸데없는 생각일 뿐이라고 치부하며 자신도 서재로 향했다. 그렇게 그들의 차가운 첫날 밤은 두 개의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새벽 5시 정각에 눈을 떴다. 그의 몸은 수년간의 훈련으로 완벽하게 조율된 기계와 같았다.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곧장 샤워 부스로 향했다. 어젯밤의 결혼이라는 이벤트는 그의 일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 듯 보였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차가운 물줄기로 마지막 잠기운마저 씻어낸 그는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를 입고 침실을 나섰다. 펜트하우스의 복도는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다. 그는 의뢰 그랬듯 주방으로 향했다. 최고급 원두를 즉석에서 갈아내리는 에스프레소 머신의 쌉쌀한 향이 그의 아침을 여는 유일한 신호였다. 그러나 오늘 아침 그의 코끝을 스친 것은 익숙한 커피 향이 아니었다. 구수하면서도 깊은 된장이 끓는 냄새, 그리고 갓 지은 밥의 달큰한 향기. 태준의 발걸음이 순간 멈칫했다. 그의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이 집에서 이런 음식 냄새가 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의 집은 언제나 호텔처럼 무취, 무향의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가사도우미에게도 철저히 교육시킨 부분이었다. 그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은 채 주방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어젯밤에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베이지색 니트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질끈 묶어 올린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하얀 목선이 유난히 가늘어 보였다. 그녀는 그의 인기척을 느꼈는지 뒤를 돌아보았다. 일어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침 공기처럼 담백했다. 마치 어젯밤 차가운 계약서에 서명을 한 사람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온한 태도였다. 그녀의 앞에는 막조리가 끝난 듯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와 하얀 쌀밥, 그리고 정갈하게 담긴 몇 가지 밑반찬. 이게 다 뭐지? 태준이 차갑게 물었다. 아침 식사예요. 누가 이런 걸 준비하라고 했지. 이 집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어. 음식은 밖에서 주문하거나 필요하면 셰프를 부르면 돼. 집 안에서 냄새 피우는 건 금지야. 그의 목소리에는 날선 경고가 담겨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위축되거나 상처받았을 법한 말투였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대답했다. 매일 아침 배달 음식을 먹는 건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전 제가 먹을 건 직접 해 먹는 게 편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당신 목도 준비했는데 불편하시면 치울게요. 그녀는 정말로 그의 앞에 놓인 식기를 치우려는 듯 손을 뻗었다. 그 순간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됐어. 그는 왜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식탁 의자를 빼고 앉았다. 눈앞의 음식들은 그가 평소에 먹던 것들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단백질 쉐이크나 에너지바, 혹은 간단한 샐러드, 그게 그의 아침 식사였다. 이렇게 집밥처럼 보이는 것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아득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수저 소리만이 울렸다. 태준은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한 입 떠먹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완벽한 맛이었다. 깊고 구수한 맛이 입안을 감쌌다.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맛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힐끗 서연을 쳐다봤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밥을 먹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사를 계속했다. 그날 아침, 강태준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밥 한 그릇을 전부 비웠다. 그날 이후 그들의 기묘한 동거는 침묵의 규칙 속에서 이어졌다. 태준은 여전히 새벽에 집을 나섰고 별이 뜬 후에야 돌아왔다. 서연은 그의 동선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출근할 때면 그녀는 이미 아침 운동을 나갔거나 서재에 있었고, 그가 퇴근할 때면 그녀는 자신의 방에 있었다. 두 사람은 한 집에 사는 유령처럼 서로를 비켜갔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집 안 곳곳에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태준이 관리하던 무채색의 펜트하우스는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거실 한쪽에는 그녀가 가져온 듯한 작은 화분들이 놓여 푸른 잎을 틔웠다. 늘 비어있던 주방에서는 매일 저녁 맛있는 냄새가 났고, 태준이 돌아올 때쯤이면 그의 몫으로 남겨진 저녁 식사가 식탁 위에 랩으로 덮여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새로운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어떤 요구도,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태준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거슬리고 불편하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늦은 밤 텅 빈 집에 들어섰을 때 희미하게 남아있는 음식 냄새가 역겹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인정해야 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퇴근했다. 중요한 계약건이 예상치 못하게 연기되었기 때문이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는 집 안에서 울려 퍼지는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기계음도 TV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피아노 소리였다. 태준은 이 집에 피아노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어머니가 인테리어 소품이라며 거실 구석에 들여놓은 그랜드 피아노. 수년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 먼지만 쌓여가던 장식품이었다. 그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달빛이 비치는 창가 아래 한서연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악보도 없이 눈을 감은 채 건반 위를 유영하듯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가 연주하는 곡은 쇼팽의 녹턴이었다. 애틋하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그녀의 손끝에서 살아나 차가운 펜트하우스의 공기를 부드럽게 감쌌다. 태준은 기둥 뒤에 숨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보았던 평범하고 수수한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녀의 옆모습. 음악에 깊이 몰입한 그 표정은 어딘가 비현실적이고 성스럽게까지 느껴졌다. 그는 그녀가 저런 재능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이력서 어디에도 피아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이름, 나이, 가족관계, 계약서에 적힌 몇 줄의 정보가 전부였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꿈, 그녀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녀가 저렇게 슬픈 곡을 연주하는 이유. 그 무엇도 알지 못했다. 피아노 연주가 끝나고 긴 여운이 공간을 채웠다. 서연은 한참 동안 건반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리는 것을 태준은 보았다. 그녀가 울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대신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가장 소중한 비밀을 혼자 간직한 사람처럼 태준은 조용히 몸을 돌려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있었다. 그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완벽하게 짜인 퍼즐판 위에서
도저히 어디에 둬야 할지 알 수 없는 조각 하나를 발견한 듯한 혼란스러움이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태주는 다시 일에 몰두하며 그녀의 존재를 애써 지우려 했다. JK그룹은 유럽의 한 바이오 기업 인수를 두고 경쟁사인 대항그룹과 치열한 막후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번 인수는 JK의 미래 성장 동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태주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전략을 짜고 데이터를 분석했다. 결전의 날을 하루 앞둔 밤이었다. 태주는 서재에서 끝없는 보고서와 씨름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분석 모델에서 계속해서 미세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사소한 오차였지만 이 작은 오차가 수조 원짜리 딜의 승패를 가를 수도 있었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그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총재님, 주문하신 커피입니다. 가사관리 AI 스피커의 목소리에 그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에스프레소 더블샷으로 가져오라고 했잖아. 이건 그냥 아메리카노잖아. 그는 두통으로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한계에 달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서재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그의 영역에 들어오는 법이 없었기에 태주는 놀라움과 짜증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나가.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그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하얀 찻잔을 그의 옆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다. 찻잔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맵싸하면서도 향긋한 향이 퍼져나갔다. 생강이었다. 이게 뭐지? 생강차예요. 직접 만들었어요. 머리 아플 때 마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조용히 서재를 나갔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태주는 잠시 멍하니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인생에서 누군가가 그를 위해 이런 것을 챙겨준 적은 없었다. 어머니조차도 그의 건강보다는 그의 성과에 더 관심이 있었다. 비서들은 그의 명령에 복종할 뿐 그의 상태를 살피지는 않았다. 이것은 계약서에 없는 행동이었다. 의무도 역할도 아니었다. 이것은 순수한 배려였다. 그는 짜증을 내며 찻잔을 옆으로 밀어버리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찻잔의 온기에 먼저 닿았다. 따뜻했다. 그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알싸한 생강의 맛과 달콤한 꿀의 맛이 혀를 감쌌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지끈거리던 두통이 조금 가시는 듯했다. 경직되었던 어깨의 힘도 스르르 풀렸다. 그것은 단순한 차 한 잔이 아니었다. 그의 철옹성 같던 방어벽에 생긴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었다. 그는 찻잔을 다 비우고 모니터를 다시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복잡하게 얽혀있던 숫자와 그래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태주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침묵이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더 시끄럽게 자신의 세계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그의 중독은 그렇게 아주 조용한 온기 한 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의 세계와는 정반대의 지점에 최민환의 세계가 존재했다. 대항그룹의 총수 최민환 회장의 집무실은 그의 탐욕과 과시욕을 그대로 빼다 박은 공간이었다. 중세 유럽의 성을 옮겨놓은 듯한 과장된 인테리어, 벽면을 가득 채운 유명 화가들의 원작 그림, 그리고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그 자체가 그의 권력이 얼마나 천박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증명했다. 최민환은 두툼한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통유리창 너머 JK타워를 경멸적으로 쳐다보았다. 그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그의 수족인 윤 실장이 서 있었다. 그래서 유럽 바이오 기업 건은 어떻게 되어가나? 죄송합니다. 회장님, 조금 전 JK그룹 측에서 저희가 제시한 금액보다 5% 높은 가격으로 최종 인수에 성공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 실장의 보고에 최민환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들고 있던 시가를 잿더리에 거칠게 비벼껐다. 강태준. 그 애송이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분노와 함께 상대를 깔보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최민환에게 강태준은 그저 운 좋게 그룹을 물려받은 어린 도련님일 뿐이었다. 선대 회장이었던 강태준의 아버지는 그에게 있어 평생의 라이벌이자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아들을 짓밟음으로써 해묵은 열등감을 해소하고 싶어 했다. 겨우 딜 하나 성공했다고 기고만장해 있겠지. 풋내기 녀석. 최민환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파티는 여기까지다.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야지. 준비하라고 한 건 어떻게 됐어? 안내. 회장님, JK케미칼 관련 자료는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변호인단과 언론사 쪽 라인도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회장님 지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 행가래는 높이 쳐줄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지. 최민환은 다시 시계불을 붙였다. 강태준이가 애써 쌓아 올린 탑을 바닥부터 무너뜨려 주마. 그놈이 가장 아파할 방식으로. 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것은 단순히 기업을 차지하려는 야망을 넘어 한 인간의 영혼까지 파괴하려는 자의 섬뜩한 광기였다. 같은 시각 JK그룹 타워의 회의실은 승리의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총재님, 해냈습니다. 유럽 바이오 기업 뉴로젠의 인수 계약서에 최종 사인을 받아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의 격앙된 보고의 회의실 안에 모든 임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대항그룹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얻어낸 값진 승리였다. 모두가 강태준을 존경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배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태준은 기쁨을 만끽하는 대신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들뜰 시간 없다.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인수 후 통합 PMI 팀을 즉시 가동하고 일주일 내로 초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의 차분한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팽팽한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성공에 도취되는 것은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짓이었다. 태준에게 성공은 그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일 뿐이었다.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온 그는 잠시 의자에 몸을 기댔다. 며칠간의 긴장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어젯밤 마셨던 생강차의 온기를 떠올렸다. 이상하게도 그 따뜻함이 아직도 몸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때 비서에게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다. 총재님,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JK케미칼이 5년 전 폐기한 화학물질 처리 과정에서 환경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피소되었습니다. 동시에 인터넷 언론사 여러 곳에서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JK케미칼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였다. 하필이면 대형 M&A를 성공시킨 바로 다음 날. 이런 악재가 터진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다. 상황 파악해서 30분 내로 보고해. 관련 부서장들 전부 비상 소집하고.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파티는 끝났다.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사태는 예상보다 심각하게 돌아갔다. 소송을 제기한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신생환경단체였지만 그들 뒤에는 국내 최고의 로펌이 버티고 있었다.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자극적인 제목으로 부풀려 연일 보도했고
도덕성을 잃은 대기업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다.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태주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밤낮으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하지만 상대는 마치 JK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 한 발 앞서 허점을 파고들었다. 그들의 공격 방식은 치밀하고 교활했다. 말도 안 돼. 이 패턴은... 태주는 회의실, 스크린에 떠있는 상대방의 공격 루트와 법적 쟁점들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뇌리를 스치는 불길한 기억. 그것은 그가 그룹 경영에 막 참여하기 시작했을 때 겪었던 그의 유일한 실패의 기억과 맞닿아 있었다. 5년 전 그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동남아 플랜트 건설 사업. 당시에도 정체불명의 현지 단체가 특허 소송을 걸어왔고 교묘한 여론전으로 사업 자체를 무산시켜버렸다. 그때의 공격 방식, 법적 논리, 심지어 언론을 이용하는 수법까지 지금과 놀랍도록 흡사했다. 그 사업은 아버지가 처음으로 온전히 그에게 맡겼던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그는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 실패는 오랫동안 그의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다. 최민환, 태준의 입에서 증오가 담긴 이름이 흘러나왔다. 5년 전에도 배후의 대한그룹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지만 증거를 잡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것은 최민환의 짓이다. 그는 강태준의 가장 아픈 상처를 다시 들춰내 똑같은 방식으로 그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태준은 사실상 집무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의 신경은 끊어지기 직전의 활시위처럼 팽팽했다. 그는 직원들을 거세게 몰아붙였고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의 주변에는 누구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냉기가 흘렀다. 밤늦게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올 때면 그는 지독한 허탈감과 고독감에 휩싸였다. 화려하고 넓은 집은 이제 그에게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식탁 위에는 어김없이 그를 위해 남겨진 음식이 있었지만 그는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다. 한서연은 그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조용했다. 그녀는 그에게 회사 일에 대해 묻거나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지켜나갔다. 아침이면 집 안에 은은한 음식 냄새가 퍼졌고 밤이면 희미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 태주는 그녀의 그런 무심함이 짜증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는 그녀의 존재가 역설적으로 작은 위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등대를 보는 기분이었다. 그의 지친 신경이 그녀가 만들어내는 고요한 평온함 속에서 아주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다. 태주는 서재에서 관련 서류와 데이터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상대 측 로펌이 제출한 증거 자료의 허점을 찾기 위해 몇 시간째 모니터와 씨름하는 중이었다. 젠장, 그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다. 상대는 너무나도 교묘하게 자료를 조작해 JK케미칼이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고 있었다. 그는 피로와 분노로 이성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그때 서재문이 조용히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그가 달라고 하지도 않은 물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책상 한쪽에 물잔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그의 대형 모니터 화면에 잠시 머물렀다. 화면에는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상대 측 로펌의 이름과 그들이 증거로 제출한 데이터 분석 차트가 복잡하게 떠 있었다. 그것을 본 서연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꿈틀거렸다. 평소의 고요하고 무심한 표정과는 다른
아주 낯선 무언가가 그녀의 눈동자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놀라움도 동정심도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적의 이름을 확인한 듯한 차가운 인식의 빛이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찰나에 불과했다. 그녀는 곧바로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조용히 몸을 돌려 서재를 나갔다. 일에 완전히 몰두해 있던 태주는 그녀의 그 미세한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두고 간 물잔을 무심코 집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타는 듯한 목을 적셔주었다.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의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바로 자신의 등 뒤, 이 차가운 펜트하우스 안에 조용히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열쇠는 이제 막 녹슨 자물쇠의 구멍을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JK그룹의 상황은 늪에 빠진 거인과 같았다.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가라앉았다. 최민환이 설계한 함정은 교묘하고 악랄했다. 그가 제시한 데이터와 법적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였고, JK의 법무팀과 위기관리팀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다. 연일 터져 나오는 부정적인 기사에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고, 주주들의 압박은 날마다 거세졌다. 강태준의 집무실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엘리트들로 구성된 그의 핵심 팀원들은 며칠째 밤을 새우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았지만 누구도 명쾌한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럴 리가 없어. 상대방 데이터 모델에 분명 허점이 있을 텐데 왜 보이질 않는 거지? 태주는 신경질적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에 이런 무력한 상황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질책에 팀원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패배의 무게로 질식할 지경이었다. 전부 나가. 혼자 생각해 보겠어. 그의 싸늘한 명령에 팀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셔터를 내린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혼자 남은 태주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보고서 뭉치를 노려보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꺼운 것은 상대 측이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원본 분석 보고서였다.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자 그들이 넘지 못하고 있는 벽이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는 온갖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 통계 모델로 가득 차 있었다. 뭔가를 놓치고 있어.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무언가를. 그는 이 보고서를 집으로 가져가기로 결정했다. 익숙한 사무실을 벗어나면 막혔던 시야가 트일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그는 두꺼운 보고서 바인더를 그의 서류 가방에 억지로 구겨 넣고 비틀거리듯 사무실을 나섰다.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였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거실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들고 있던 보고서, 바인더를 거대한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 놓았다. 평소에 그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는 주방으로 가 찬물을 병째 들이켰다. 차가운 물이 타는 듯한 식도를 타고 내려갔지만 머릿속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서재로 향했다. 보고서는 나중에 보고. 일단 10분만 눈을 붙일 생각이었다. 하지만 소파에 몸을 던진 그는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지난 며칠간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그를 덮친 것이다. 얼마나 잤을까? 목덜미의 뻣뻣한 통증에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서재 소파에서 겉옷도 벗지 못한 채 잠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책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머리를 흔들며 비틀거리듯 서재를 나온 그는 습관처럼 주방으로 향했다. 진한 커피로 뇌를 깨워야 했다. 거실을 지나 식탁 옆을 스쳐갈 때였다. 그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 섰다. 어젯밤 그가 던져놓았던 보고서 바인더. 그 위에 그가 본 적 없는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뭐지?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그의 잠기운이 순식간에 달아났다. 메모지에는 단정하면서도 힘있는 필체로 몇 줄의 글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그의 최고 분석가들도 찾아내지 못한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이었다. 오류 분석 1. 샘플링 편향 오류 원데이터 A 스트링 구역의 계절적 변수를 미적용. 해당 구역의 오염 수치는 여름철 강수량에 따라 극단적 이상치를 보임. 이를 보정하지 않고 연평균을 산출한 것은 명백한 왜곡. 2.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오인 B5 데이터 토양 내 중금속 수치는 공장의 폐수 방류량 독립 변수 2 아닌 인근 폐광산의 영양 외부 변수일 가능성이 높음. 두 변수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가 높은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 인과성을 증명하지 못함. 3. 제한 현재의 선형 회귀 모델 대신 이상치에 강건한 로그 정규 분포 모델로 재시뮬레이션 필요. 결과는 완전히 다를 것임.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완벽한 해답이었다. 지난 며칠간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매달려도 찾지 못했던 데이터의 트릭과 논리의 함정을 이 종이 한 장이 단 3문단으로 완벽하게 분쇄하고 있었다. 샘플링 편향, 변수 통제 실패, 잘못된 분석 모델 사용. 그의 팀이 놓쳤던 바로 그 지점들이었다. 누가 이걸 쓴 거지?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스파이라는 단어였다. 최민환이 심어놓은 첩자가 이 집에 있단 말인가 아니면 자신의 팀원 중 누군가가 몰래 다녀가기라도 한 것인가. 온갖 의심과 혼란이 그의 머리를 휘저었다. 그는 메모지를 쥔 채 집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곧장 복도 끝 한서연의 방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방향을 틀어 집 안의 작은 온실로 향했다. 그녀가 아침마다 그녀의 작은 화분들을 돌보는 장소였다. 역시나 그녀는 그곳에 있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난초 잎을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태주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거 당신이 썼어.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불신 그리고 한 가닥의 절박함으로 심하게 잠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에 들린 메모지를 보고는 잠시 동작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처럼 고요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한 동요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태주는 보았다. 그녀는 대답 대신 들고 있던 천을 내려놓았다. 그 침묵은 긍정이었다. 태주는 숨을 삼켰다. 믿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당신이 이걸 어떻게 알아? 당신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냔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그가 아는 한서연은 그저 평범한 집안의 여자였다. 피아노를 좀 치고 음식을 좀 할 줄 아는 그게 전부였다. 이런 괴물 같은 분석력을 가진 사람일 리가 없었다. 서연은 그의 격한 반응에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어젯밤 잠시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다가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걸 우연히 봤어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허락 없이 본 건 죄송해요. 하지만 오류가 너무 명백하게 보여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비밀 문서를 훔쳐본 것에 대한 사과였지. 그것을 분석하고 해답을 찾아낸 자신의 능력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다. 오류가 명백하게 보였다고 태주는 허탈하게 되물었다. 우리 그룹 최고의 분석가들이 며칠 밤을 새워도 못 찾은 오류가 당신 눈에는 그냥 보였다는 말인가?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했어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졸업 후에 금융 데이터 분석 회사에서 몇 년간 일했었고요. 어디? 퀀텀 데이터 솔루션스. 태준의 눈이 커졌다. 퀀텀 데이터 솔루션스. 월스트리트에서도 실력으로 손꼽히는 데이터 분석 업계의 전설적인 회사였다. 그런 곳에서 일했던 사람이 경력이 끊긴 채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었다니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눈앞의 여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수수하고 단아한 겉모습 속에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날카로운 지성과 무기를 숨기고 있었다. 그동안 그가 그녀를 얼마나 오만하게 무시하고 판단해 왔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아내라는 틀에 가두어 놓고 그 이상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메모지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이제는 수조 원의 가치를 넘어 그의 회사와 그의 자존심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열쇠를 쥔 사람은 그가 돈으로 사왔다고 생각했던 그의 계약 아내였다. 그들의 관계를 지탱하던 모든 규칙과 가정이 이른 아침의 햇살 속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태주는 처음으로 한서연이라는 여자 앞에 무장해제된 기분이었다. 이제 선택은 그의 몫이었다. 이 엄청난 발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오만함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계약 관계를 넘어 그녀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 강태준의 세계가 조용한 온실 안에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강태준의 세계는 두 개로 나뉘었다. 낮의 세계와 밤의 세계. 낮의 세계에서 그는 여전히 JK그룹의 냉철한 총수였다. 그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자신의 팀원들을 몰아붙이고 한서연이 짚어준 오류를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지시했다. 데이터의 계절적 변수를 재보정해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를 증명할 데이터를 다시 가져와 분석 모델은 로그 정규 분포로 전면 교체하도록. 그의 지시는 정확하고 날카로웠으며 누구도 그가 이 해답을 다른 곳에서 얻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팀원들은 그의 천재적인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할 뿐이었다. 하지만 밤의 세계는 완전히 달랐다. 그날 아침 온실에서의 충격적인 대화 이후 태주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존심을 굽히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데려갔다. 그녀가 이 집의 실질적인 주인이 된 후에도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그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이 메모, 정확히 설명해봐. 그의 말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그 안에는 질문의 형식을 빌린 간절한 요청이 담겨 있었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표현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태준이 건넨 보고서를 펼쳤다. 서재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들만의 기묘한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태준이 신문하듯 질문을 던지고 서연이 방어적으로 대답하는 형태였다. 계절적 변수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지? 데이터가 부족하잖아. 원본 데이터 A3 구역의 위치가 강하류 삼각주입니다. 이 지역은 여름철 몬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요. 강수량과 오염 수치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면 여름철에만 이상치가 급증하는 패턴이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누락시켰어요.
그녀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다. 그녀는 복잡한 보고서의 페이지를 정확히 찾아내고 데이터의 허점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침착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논리는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고 그 깊이는 태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설명에 빠져들고 있었다. 신문은 어느새 토론으로 변해 있었다. 그렇다면 폐광산의 영향이라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B5 구역의 토양 샘플 데이터를 보세요. 그들이 제시한 중금속 성분비가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성분비와 일치하지 않아요. 오히려 2km 상류에 위치한 폐광산의 토양 성분과 거의 일치하죠.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잘못된 원인과 연결시킨 겁니다. 그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다. 그는 서연이 가리키는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워 확대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너무나도 명백한 조작의 흔적이었다. 그런데 왜 자신을 포함한 JK의 그 누구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들은 공장 폐수라는 프레임에 갇혀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날 밤을 시작으로 태준의 서재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작전 상황실이 되었다. 태준은 낮 동안 회사에서 수집한 정보와 데이터를 집으로 가져왔고 밤이 되면 서연과 함께 그것을 분석하고 역공의 시나리오를 짰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차가운 계약서 위의 갑과 을이 아니었다. 그들은 완벽한 파트너였다. 태준이 날카로운 직관으로 전략의 큰 그림을 그리면 서연은 치밀한 데이터 분석으로 그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빈틈을 메웠다. 태준은 평생 처음으로 지적인 희열을 느꼈다. 그는 언제나 고독한 천재였다. 그의 생각을 온전히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그의 생각을 따라오는 것을 넘어 때로는 그보다 한 발 앞서 나가 그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 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토론에 몰두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역으로 그들의 데이터 조작을 언론에 터뜨리는 건 어떨까? 위험해요. 그들은 바로 우리를 음해라고 몰아붙일 거예요. 완벽한 증거 없이는 우리만 다쳐요. 그보다는 주주총회를 노리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언제나 흥분하려는 그를 냉정하게 붙잡아 주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한서연이라는 여자에게 중독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육체적인 갈망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명석한 두뇌에 중독되었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녀의 통찰력에 중독되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녀의 차분함에 중독되었다. 그는 이제 회의실에서의 지루한 보고보다 그녀와의 밤늦은 전략회의를 더 고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낮 동안의 스트레스와 피로는 그녀와 함께 서재에 앉아 복잡한 데이터를 파헤치는 순간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주는 안정감에 속수무책으로 길들여지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가 변하면서 펜트하우스의 풍경도 바뀌었다. 어느 날 밤, 몇 시간째 이어진 분석에 지친 태준이 관자놀이를 누르고 있자 서연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후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한 잔을 그의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예전의 생강차처럼. 일방적인 배려가 아니었다. 함께 밤을 새우는 동료에게 건네는 무언의 격려였다. 태준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쓴 커피맛 뒤에 이상한 단맛이 느껴졌다. 그는 문득 집중하고 있는 그녀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무심하게 귀 뒤로 넘기는 손가락, 스탠드 불빛에 길게 드리워진 속눈썹.
그리고 복잡한 수식을 바라보는 진지한 눈빛. 그는 왜 여태껏 이 여자의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을까?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수수함이나 단아함이 아닌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하게 빛나는 지성미를 발견했다. 와에 그렇게 보세요. 그의 시선을 느꼈는지 그녀가 고개를 돌려 물었다. 태주는 당황해서 급히 시선을 모니터로 돌렸다. 아니, 그냥 다음 전략을 생각하고 있었어. 그의 귀가 살짝 붉어져 있었지만 어두운 서재 안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계약서 3조. 사적인 감정 교류는 일절 금한다는 조항이 그의 뇌리를 비웃듯 스쳐 지나갔다. 이미 그 조항은 너덜너덜한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였다. 며칠 밤낮의 작업 끝에 마침내 그들은 최민환과 대항그룹을 무너뜨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그것은 단순히 이번 소송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최민환의 비도덕적인 경영 방식과 불법적인 자금 흐름까지 폭로하여 그를 재기불능구로 만들 치밀한 계획이었다. 모든 전략도가 모니터 위에 펼쳐졌다. 태준과 서연은 나란히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승리를 예감한 짜릿한 전율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해냈어.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해낸 거야.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연을 향해 돌아보았다. 서재의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서 처음 보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기쁨의 미소였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일 때문이 아니었다. 전략의 완성 때문도 아니었다. 그저 그녀의 미소 하나가 그의 이성을 송두리째 마비시켰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중독이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그녀의 존재 자체를 향하고 있었다. 그가 돈과 계약으로 묶어두었던 이 관계의 경계선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는 두려움과 동시에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설렘에 휩싸였다. 강태준의 서재에서 완성된 방역 시나리오는 한편의 완벽한 교향곡과 같았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강태준은 그 교향곡의 지휘자가 되어 한 음의 오차도 없이 악장들을 연주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비밀스러운 파트너 한서연은 무대 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연주하는 연주자였다. 그들의 첫 번째 악장은 혼란이었다. 태준은 의도적으로 JK그룹 내부의 법무팀과 홍보팀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렸다. 마치 대항그룹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허둥대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다. 최민환의 귀에 들어갈 것을 정확히 계산한 연기였다. 동시에 그는 밤사이 서연과 함께 분석한 상대방 데이터의 허점을 완벽하게 반박하는 자료들을 극비리에 준비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언론사와 기자에게만 이 자료를 보내. 엠바고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으로 하고 태준은 자신의 충직한 비서에게 은밀하게 지시했다. 그가 선택한 언론사는 평소 재계의 비리를 집요하게 파헤치기로 유명한, 그러나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곳이었다. 작전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JK가 곧 백기를 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던 최민환은 다음 날 아침 신문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단독 JK 케미칼 환경 소송, 데이터 조작 의혹, 대항그룹 배후설 부상. 기사는 충격적이었다. 그들이 소송의 근거로 삼았던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가 특정 변수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왜곡했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기사에는 서연이 찾아낸 로그 정규 분포 모델로 재시뮬레이션한 결과 그래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JK의 무죄를 입증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최민환은 신문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길길이 날뛰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보가 샜나 하니 이 분석은 대체 누가 한 거지? 그의 철옹성 같던 계획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히기 시작했다. 비리기업 JK는 어느새 거대 악의 희생양이 되어 있었고 의심의 화살은 대항그룹을 향하고 있었다. JK의 주가는 폭락을 멈추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태주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최고급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서재가 아닌 탁 트인 야경이 보이는 거실로 서연을 이끌었다. 오늘 신문 봤어. 네, 봤어요. 당신 작품이야. 완벽했어. 태주는 서툴게 와인 코르크를 따르며 말했다. 칭찬에 인색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다. 그는 와인 2잔을 채워 한 잔을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은 말없이 잔을 받아 들었다. 투명한 크리스털 잔 안에서 붉은 와인이 서울의 야경빛을 바다 보석처럼 반짝였다. 숏 전투에서의 승리를 축하하며 태준이 나지막이 말하며 잔을 내밀었다. 쨍! 하고 맑은 소리를 내며 그들의 잔이 부딪혔다. 그것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승리를 기념하는 의식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통유리창 너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늘 일 이야기만 하던 서재에서 벗어나 단둘이 마주 앉아있는 이 상황이 두 사람 모두에게 낯설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궁금한 게 있었어. 네, 퀀텀 데이터 솔루션스. 그런 최고의 회사에서 왜 그만둔 거지? 당신 정도의 실력이면 지금쯤 업계에서 전설이 되어 있었을 텐데. 그것은 그가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된 후부터 계속 머릿속을 맴돌던 질문이었다. 하지만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과거를 물을 수 있을 만큼 깊지 않았기에. 하지만 오늘 밤 와인과 승리의 흥분이 그의 이성의 빗장을 풀어버렸다. 서연의 얼굴에 잠시 어두운 그늘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와인잔을 천천히 흔들며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능력이, 제 일이 결국 그 사람을 해치게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래서 다 버렸어요. 다시는 데이터를 들여다보지 않겠다고, 숫자의 세계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녀의 말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었다. 태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픈 과거를, 그를 돕기 위해 스스로 깨뜨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아려왔다. 미안하군. 내가 당신의 맹세를 깨게 만들었어. 아니에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그녀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반짝였다. 그 눈빛은 태준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순간 숨을 쉬는 법을 잊었다.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그의 안에서 거세게 몰아쳤다. 존경, 감탄,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그가 여태껏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감정을 외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었다. 그가 세웠던 규칙들, 그가 그어놓았던 차가운 경계선, 그 모든 것이 하찮게 느껴졌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눈앞에 이 여자, 그의 세상을 구하고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뒤흔들고 있는 이 여자. 한서연,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와인 때문인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깊고 부드러웠다. 그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몸을 돌려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서연의 눈이 놀람으로 살짝 커졌다. 태주는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리고 그대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첫 키스는 와인 향처럼 달콤하고 동시에 폭풍처럼 강렬했다. 그것은 지난 몇 주간 그들 사이에 쌓여왔던 모든 긴장과 망설임,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었던 감정들의 폭발이었다. 태주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들을 비웃으며 이성적인 판단 따위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채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녀를 탐했다. 서연은 처음에는 놀라움에 몸이 굳었지만 이내 그의 키스에 저항 없이 몸을 맡겼다. 그의 서툴지만 절박한 움직임 속에서 그녀는 그가 감추고 있던 외로움과 상처를 읽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눈을 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숨이 가빠진 두 사람이 천천히 입술을 떼었다. 거실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어색하고도 강렬한 정적만이 흘렀다. 태주는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도 놀란 듯 멍하니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이 만든 가장 중요한 규칙을 어떻게 부셔버렸는지 깨달았다.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보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서연 씨, 나는 그가 무언가 변명을 하려 입을 열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실수였다고 해야 할까? 그 어떤 말도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를 지나쳐 자신의 방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태주는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쿵, 그녀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태주는 혼자 남아 식어버린 와인잔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에 강렬했던 입맞춤의 감각이 아직도 입술에 생생했다. 그는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고 생각했다. 완벽했던 그들의 비밀 동맹에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심장 한구석에서는 후회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외면해왔던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이었다. 그날 밤의 키스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아침이 밝았을 때 펜트하우스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무겁고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다. 강태준과 한서연 사이에 존재했던 편안한 동료의식과 지적인 유대감은 간밤의 충동적인 입맞춤과 함께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 자리에는 혼란과 망설임만이 남았다. 태주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서연에게 무언가 말을 건네려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실수였다. 진심이었다. 그 어떤 말도 정답이 아닌 것 같았다.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복잡한 감정들을 표현할 단어를 그는 알지 못했다. 서연은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태준의 시선을 피했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처럼 평온해 보였지만 태준은 그 가면 아래에서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애써 지켜왔던 자신만의 경계선 안으로 그가 예고도 없이 난폭하게 침범해버린 것이다. 그들의 비밀 동맹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부터 서재에서의 밤샘 회의는 사라졌다. 태주는 회사에서 가져온 자료를 그녀에게 건네주었고 그녀는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완벽한 분석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들의 협업은 여전히 효율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온기와 교감은 사라졌다. 그들은 다시 완벽한 타인이 되었다. 태주는 텅 빈 서재에서 밤을 새우며 그녀의 부재가 회사의 위기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대한그룹의 최민화는 인생 최악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자신이 설계한 완벽한 함정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여론은 그를 비열한 경영인으로 몰아붙였다. 이사회에서는 그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고 믿었던 정관계 인사들마저 그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대체 누구야? 최민화는 집무실에서 값비싼 도자기를 벽에 집어 던지며 포효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강태준 그 애송이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전략이 아니야. 분명 배후에 누군가 있어. 그놈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놈이 누구인지 당장 알아내. 그의 지시에 윤 실장과 대한그룹의 정보팀은 총력을 기울여 JK그룹의 내부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JK의 모든 임원, 법무팀, 심지어 외부 자문위원까지 샅샅이 훑었지만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모든 것은 강태준 총재의 단독 지시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다. 말도 안 돼 유령이 그놈을 돕고 있다는 말이냐. 최민환의 조바심이 극에 달했을 때 윤 실장이 조심스럽게 새로운 보고서를 내밀었다. 회장님, 회사 내부에서는 특이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태준 총재의 사생활 쪽을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사생활, 그놈은 일밖에 모르는 기계잖아. 여자 문제 하나 없는 놈한테서 뭘 찾아내겠다고. 최민화는 코웃음을 쳤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결혼을 했습니다. 언론에도 거의 알리지 않고 조용히 치른 번개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최민환의 눈이 가늘어졌다. 상대는 누군데 어느 가문 딸이야. 그게 이상한 점입니다. 상대는 한서연이라는 평범한 집안의 여성입니다. 특별한 배경도, 재산도 없습니다. 최민환은 흥미를 잃었다는 듯 시계불을 붙였다. 하지만 윤 실장은 멈추지 않고 보고를 이어갔다. 그래서 저희가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과거를 좀 더 깊이 파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윤 실장은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펼쳐 최민환의 눈앞에 내밀었다. 그곳에는 한서연의 과거 이력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줄에 최민환의 시선이 얼어붙듯 멈췄다. 퀸텀 데이터, 솔루션스 퀀텀 데이터, 솔루션스, 금융 데이터 분석팀 수석 애널리스트, 퀀텀. 최민환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이었다.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에서 천문학적인 돈의 흐름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전설적인 회사. 그런 곳에 수석 애널리스트가 지금은 JK그룹 총재의 조용한 아내로 살고 있다. 계속해봐.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3년 전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업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희가 그 이유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윤 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당시 그녀가 주도했던 예측 모델에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오류로 인해 아람바이오라는 작은 신생 벤처기업이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윤 실장은 최민환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가 얼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대표는 한서연 씨가 아버지처럼 따르던 스승이자 멘토였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한서연 씨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환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람바이오. 그는 그 이름을 곱씹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졌다. 그 회사, 5년 전에 JK그룹의 전신이었던
제1기획이 인수하려다 포기했던 곳이 아니던가. 맞습니다. 회장님, 당시 강태준 총재의 아버지가 직접 관심을 보였던 회사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JK그룹을 구한 유령의 정체, 강태준의 뒤에 숨어있던 비밀 병기,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 한서연이었던 것이다. 과거의 비극으로 JK그룹의 원한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여자. 그런 그녀가 복수를 위해 강태준에게 접근한 것일까? 아니면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일까? 최민환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마침내 강태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회사의 재무 구조도, 경영 전략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한서연이라는 이름의 여자였다. 하하하, 하하하하. 최민환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집무실 안에 그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찾았다. 강태준의 아킬레스건. 내가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찾아냈어. 그는 윤 실장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탐욕과 잔인함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윤 실장, 이 이야기를 좀 더 재미있게 각색해봐. 비운의 천재 분석가. 스승의 복수를 위해 원수의 아들에게 접근하다. 어때? 흥미롭지 않나? 회장님, 설마가 아니지. 최민환은 시가를 지근거리며 말했다. 나는 강태준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그놈의 영혼을 부셔버릴 거야. 그놈이 가장 믿고, 어쩌면 사랑하게 됐을지도 모르는 사람의 손에 심장이 꿰뚫리는 기분이 어떤 건지. 똑똑히 가르쳐줘야지. 그는 가장 악랄하고 자극적인 가십거리를 전문으로 다루는 인터넷 언론사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이군, 이 사장. 내가 아주 재미있는 소설 하나를 써봤는데 한번 들어보겠나? 최민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짓과 왜곡으로 버무려진 이야기는 전화선을 타고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JK그룹을 향한 공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한 여자의 아픈 과거를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전쟁의 국면이 바뀌고 있었다. 거대 기업 간의 차가운 싸움은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심장을 겨누는 비열하고 잔인한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있는 두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서로에게 남은 상처를 핥아주지도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뒤집혀 있었다. 강태준이 집무실에 들어서기도 전에 그의 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그를 막아섰다. 총재님, 지금 인터넷을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보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라 세상이 무너졌다는 선언과 같았다. 태준은 비서의 태블릿을 빼앗듯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화면의 헤드라인에 박제되었다. 충격 단독, JK그룹 총수의 번개 결혼. 그 뒤에 숨겨진 진실, 복수의 화신이 된 비운의 천재. 한서연은 누구인가? 기사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처럼 자극적이고 악의적이었다. 최민환이 꾸며낸 소설은 전문 기자의 그럴듯한 문체와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들로 포장되어 거부할 수 없는 진실처럼 보였다. 기사의 내용은 이러했다. 천재적인 데이터 분석가였던 한서연이 자신의 스승을 죽음으로 몰고 간 JK그룹에 복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태준에게 접근했다는 것. 그녀는 자신의 미모와 비상한 두뇌를 무기로 순진한 재벌 3세를 유혹해 결혼에 성공했고 이제 JK그룹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기사에는 그녀가 과거 아람 바이오 파산 사태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사실과 그 대표가 그녀의 멘토였다는 사실이 교묘하게 버무려져 있었다. 모든 정황 증거가 그녀를 복수의 화신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거짓말,
태준의 입에서 힘없는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는 스크롤을 내려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았다. 익명의 대중은 잔인했다. 소름 돋는다. 완전 꽃뱀이잖아. 강태준 불쌍하다. 여자한테 제대로 대었네. JK그룹 끝난 거 아님 저런 여자가 안주인이라니. 역시 평범한 여자가 재벌한테 시집갈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악의적인 댓글들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이성과 논리의 화신이었던 강태준은 생전 처음으로 감정의 경류에 휩쓸려 허우적거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몇 주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자신의 서재에서 밤을 새우며 함께 전략을 짜던 그녀의 진지한 얼굴, 자신을 향해 처음으로 보여주었던 맑은 미소, 그리고 와인 향이 섞였던 충동적이고 강렬했던 입맞춤. 전부 연기였단 말인가. 의심이라는 독초는 한번 뿌리를 내리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의 이성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신을 도왔던 것도, 자신의 마음을 흔들었던 모든 순간들도 사실은 거대한 복수극의 일부가 아니었을까. JK그룹을 가장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깊은 신뢰를 얻은 후 등 뒤에서 칼을 꽂으려 했던 것이 아닐까. 그녀가 했던 말들이 그의 귓가에서 비수처럼 울렸다.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능력이, 제 일이 결국 그 사람을 해치게 됐어요. 그 지키고 싶은 사람이 바로 죽은 아람 바이오의 대표였고 자신은 그 복수의 대상이었을 뿐이란 말인가. 총재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이전의 냉철함도 최근에 생겨났던 희미한 온기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배신감으로 얼어붙은 차가운 빙병만이 남아있었다. 홍보팀, 법무팀 전원 소집해. 당장 이 기사를 쓴 언론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 준비해. 그는 기계처럼 명령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애써 이성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마음속의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 길로 회사를 나와 차를 몰아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는 직접 들어야 했다. 그녀의 입에서 직접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야만 했다. 한편 한서연은 자신의 방 안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든 채 미동도 없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제3자의 이야기를 읽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3년 전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날의 악몽이 최민환이라는 악마의 손에 의해 다시 현실로 끄집어내진 것이다. 가장 아픈 상처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세상에 까발려졌다. 그녀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어차피 세상의 비난 따위는 익숙했다. 그녀가 두려운 것은 세상의 손가락질이 아니었다. 그녀가 정말로 두려운 것은 강태준의 눈빛이었다. 그가 이 기사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그가 자신을 믿어줄까 하니 그가 자신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었던가? 그들의 관계는 시작부터 거짓과 계약으로 얽혀 있었다. 신뢰가 쌓일 단단한 기반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성난 발걸음 소리가 그녀의 방문 앞으로 다가와 멈췄다.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멸컥 문이 열리고 차가운 냉기를
온몸에 휘감은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손에 든 태블릿을 그녀에게 집어던지듯 내밀었다. 이거, 뭐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설명해봐. 이 기사. 전부 사실이야. 서연은 말없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경멸과 의심을 읽었다. 그가 자신을 조금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몇 주간 함께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유대감은 이 악의적인 기사 한 줄에 맥없이 무너져 내린 모래성이었다.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파왔다. 하지만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기사에 나온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에요. 그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아람 바이오의 파산, 스승의 죽음, 모두 사실이었다. 물론 최민환이 꾸며낸 복수라는 동기는 터무니없는 거짓이었지만 지금 이성을 잃은 태준에게 그런 설명이 통할 리 없었다. 그녀의 대답에 태준의 마지막 희망이 끊어졌다. 그의 얼굴에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사실이라고 하. 그럼 정말 복수라도 하려고 나한테 접근한 건가? 내 침실까지 들어와서 내 등을 칠 계획이었어.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으세요. 그녀의 체념 섞인 대답은 태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내내 나를 속이고 있었어. 내 동정심을 사고 내 신뢰를 얻어서 결국 뭘 하려고 했지? JK를 통째로 삼키려고, 아니면 그냥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었나? 놔요. 대답해. 그의 고함 소리에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를 뿌리쳤다. 내가 당신을 도왔던 건 최민환이 당신보다 더 나쁜 인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불쌍해 보였기 때문이야. 언제나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싸우는 당신이 그냥 안쓰러워 보였다고. 그녀의 외침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배신감에 눈이 먼 태준에게는 그것조차 가식적인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안쓰러워하. 주제넘게 누굴 동정하는 거지. 당신 같은 여자한테 동정받을 만큼 나약해 보였나? 내가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이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높고 두껍고 차가운 벽이었다. 서로에게 날아간 말들은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태준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보고는 몸을 돌렸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방을 나가버렸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관계의 완전한 종언이 고해졌다. 혼자 남은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텅 빈 허공을 응시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참 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옷장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그들의 결혼 첫날 서명했던 차가운 혼인 계약서였다. 그녀는 계약서를 들고 태준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 없었다. 서연은 그의 거대한 책상 위에 계약서를 반듯하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이 끼고 있던 심플한 결혼 반지를 빼서 내려놓았다. 그녀가 이 집에 와서 처음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긴 순간이었고 동시에 마지막 흔적이기도 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차갑고 텅 빈 펜트하우스를 한번 둘러보았다. 짧았지만 처음으로 집이라는 온기를 느끼게 해주었던 곳,
그와 함께 밤을 새우며 웃고 토론하고 그리고 입을 맞추었던 곳,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든 채 미련 없이 현관문을 나섰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돌려 놓기 위해 한서연이 떠난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관이 되었다. 그녀가 채웠던 모든 온기는 사라지고 강태준이 본래 사랑했던 차가운 정적만이 남았다. 하지만 이제 그 정적은 평화가 아닌 질식할 듯한 고통으로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일에 몰두하려 애썼다. 회사의 위기를 수습하고 최민환에게 방역해야 했다. 하지만 모니터의 숫자들은 더 이상 그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텅 빈 옆자리를 향해 있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혼인 계약서와 그 옆에 작은 결혼 반지를 보았다. 그녀가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이었다. 그는 반지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가락에는 너무나도 작고 가벼운 그 금속 링이 지금 그가 짊어진 JK그룹의 운명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다.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맡긴 채 그는 그녀를 비난하고 원망하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기억은 배신자처럼 그의 의지를 거슬렀다. 그의 잔인한 말에 상처받았던 그녀의 눈빛, 그럼에도 끝까지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던 그녀의 침묵,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향해 외쳤던 절규, 언제나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싸우는 당신이 그냥 안쓰러워 보였다고 그것이 복수를 꿈꾸는 자의 눈빛이었을까, 모든 것을 연기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을까 하니 그럴 리 없었다. 그 안에는 계산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의심의 벽에 가려져 있던 그의 이성이 아주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행동해야 했다.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그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진실을 찾아야 했다. 데이터와 팩트, 그것만이 이 지독한 혼란 속에서 그를 구해줄 유일한 길이었다. 태주는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정보팀을 가동시켰다. JK그룹의 공식 라인이 아닌 오직 그에게만 충성하는 그림자 조직이었다. 3년 전 아람 바이오 파산 사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긁어모아 언론에 공개된 것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정보로 당시 퀸텀 데이터 솔루션스의 내부 자료, 관계자들의 증언, 그리고 사망한 신정혁 대표의 개인적인 모든 것까지 밤낮으로 정보가 수집되었다. 태주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회사 밀실에서 들어오는 보고들을 직접 분석했다. 그리고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그의 심장은 얼음물에 담근 것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최민환이 퍼뜨린 이야기는 진실에 기반한 교묘한 거짓말이었다. 한서연이 만들었던 예측 모델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오류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상부에 수정을 보고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실적에 눈이 멀었던 당시 임원들은 그녀의 경고를 묵살했다. 신정혁 대표의 죽음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는 파산 때문에만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개인적인 채무 문제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회사의 파산은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몬 마지막 방가소였을 뿐이다. 태주는 신 대표가 죽기 전 서연에게 보냈던 마지막 이메일을 찾아냈다. 사랑하는 서연아, 부디 자책하지 마라. 너는 내게 딸과 같았고 네 재능은 진짜였단다. 이건 네 탓이 아니야. 나의 나약함 때문이지. 부디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가렴. 이메일을 읽는 순간 태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가 평생 흘려본 적 없었던 눈물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짊어져야 했던 거대한 죄책감,
그녀가 도망쳐야 했던 잔인한 과거, 그리고 그 모든 상처를 안고도 자신을 돕기 위해 다시 숫자의 세계로 돌아왔던 그녀의 용기까지. 그런데 그는 그런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는 최민환보다 더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파고 칼을 꽂았다. 극심한 자책감과 후회가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그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악마를 그의 손으로 직접 심판하는 것.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슬픔과 후회는 이제 강철 같은 분노와 결의로 변해 있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 만들었던 마지막 방역 시나리오를 펼쳤다. 이제 이 작전은 단순히 회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여자의 명예와 그가 되찾고 싶은 사랑을 위한 성전 신잔이었다. 운명의 날, JK그룹 임시 주주총회장 최민환의 세력이 강태준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아 소집한 사실상의 탄핵 심판장이었다. 장내는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로 가득 차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민환은 승리를 확신한 정복자처럼 연단에 섰다. 그는 유창한 말솜씨로 JK그룹의 위기를 부풀리고 모든 책임을 강태준의 미숙한 리더십과 부도덕한 아내 문제로 몰아갔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총수의 사생활, 스캔들로 그룹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젊고 미숙한 총재에게 JK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여론은 최민환에게 기울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태준이 조용히 연단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모습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의 눈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고 그의 온몸에서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최민환 회장님의 열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 같더군요. 태준의 차분한 한마디에 장내의 소음이 순식간에 멎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씀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의 신회. 거대한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떠올랐다. 그것은 대한그룹이 JK케미칼을 공격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최민환 회장님,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정도 경영입니까? 최민환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두 번째로, 스크린에는 최민환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JK그룹의 주식을 불법적으로 매집하고 주가를 조작한 정황이 담긴 비밀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이미 검찰의 증거로 제출되었다는 태준의 말에 장내는 충격으로 술렁였다. 그리고 마지막, 태준은 정면으로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을 마주했다. 마지막으로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신정혁 대표가 서연에게 보냈던 마지막 이메일을 띄웠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글을 읽었다. 제 아내. 한서연은 복수의 화신이 아닙니다. 그녀는 비극적인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였으며 홀로 거대한 상처를 감내해야 했던 용감한 사람입니다. 태준은 주주들이 아닌 방송사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마치 TV 너머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그녀에게 말하듯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저와 JK그룹을 구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 그녀의 진심을 보지 못했고 어리석은 오만함으로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제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서연 씨, 그의 공개적인 사죄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냉혈한으로 알려진 강태준의 인간적인 고백은
그 어떤 화려한 반박보다도 더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회장님, 긴급 체포 영장입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최민환에게 수갑을 채웠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거물은 그렇게 허무하게 몰락했다. 주주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태준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와 명예를 모두 지켜냈다. 하지만 그는 웃지 않았다. 박수갈채 속에서 그는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장래의 그 누구도 아닌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이제 그에게는 더 중요하고 어쩌면 더 힘든 싸움이 남아 있었다. 그의 심장이 말했다. 한서연을 찾아야 한다. 최민환의 몰락과 강태준의 극적인 승리는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태풍과 같았다. JK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강태준의 이름 앞에는 천재 경영인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로맨티시스트라는 낯선 칭호가 따라붙었다. 사람들은 그의 드라마틱한 승리와 아내를 향한 공개적인 사죄에 열광했다. 하지만 태풍의 눈이었던 강태준은 정작 그 영광의 중심에 없었다. 그는 주주총회가 끝나자마자 모든 후속 조치를 그의 핵심 임원들에게 위임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축하 전화와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지만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혼자 차를 몰고 있었다. 값비싼 스포츠카도 수행기사가 운전하는 세단도 아니었다. 그는 평범한 국산 SUV를 렌트해 서울을 벗어나 남쪽으로 계속해서 남쪽으로 향했다. 그의 목적지는 청해라는 이름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그가 그녀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정보망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전히 그녀에 대한 기억 덕분이었다. 함께 밤을 새우던 어느 날, 잠시 쉬는 시간에 그녀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었다. 어릴 때 아빠랑 청해 바닷가에 자주 갔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파도 소리가 예쁜 곳이었죠. 그 말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다. 그에게는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이 데이터베이스처럼 저장되어 있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청해 마을은 그녀의 말처럼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비릿한 바다 내음과 나지막한 파도 소리가 지친 그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는 이곳에 그녀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복잡한 서울을 떠나 그녀가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분명 어린 시절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이곳일 터였다. 그는 무작정 마을을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방파제 끝 작은 등대 옆에 자리한 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그녀의 흔적을 발견했다. 건물 2층에는 윤슬 피아노 교습소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열린 창문 너머로 서툴지만 맑은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젓가락 행진곡이었다. 태준은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길 건너편에 서서 한참 동안 그 건물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한 무리의 어린아이들이 웃으며 건물에서 뛰어나왔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한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화려한 원피스 대신 편안한 면바지에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아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주는 그녀의 얼굴에는 그가 서울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다워 태준의 심장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신 없이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그녀의 시선이 길 건너편에 서 있는 태준과 마주쳤다.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이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커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그를 외면하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서연 씨, 태준이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다. 그는 길을 건너 그녀의 앞으로 달려갔다. 가까이에서 본 그녀는 평온해 보였던 것과는 달리 조금 수척해져 있었다. 여긴 어떻게? 서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돌아가요.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를 밀어내려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있을 곳은 당신 옆이야. 태준이 절박하게 말했다. 제발 5분만, 딱 5분만 내게 시간을 줘.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이내 고개를 돌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를 따라오라는 무언의 허락이었다. 피아노 교습소 안은 소박하고 아늑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듯한 삐뚤빼뚤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이 작은 공간은 그녀가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만든 자신만의 성이었다. 할 말이 뭐요? 서연이 그에게 등을 보인 채 물었다. 태준은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가 밤새 잠 한숨 자지 않고 직접 쓴 수십 번을 고쳐 쓴 편지였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건네는 대신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준비된 말이 아닌 그의 진짜 마음을 전해야 했다. 미안합니다. 그의 첫 마디는 사과였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 어리석음으로, 내 오만함으로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줬어요. 당신을 믿어주지 못했고 지켜주지도 못했어. 무슨 말을 해도. 내 잘못을 덮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는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갔다. 당신 과거를 조사한 건 당신을 의심해서가 아니었어. 내가 알게 된 당신이라는 사람이 기사 속에 그 사람일 리가 없다는 걸 내 심장이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을 때 나는 내가 증오스러웠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나는 언제나 혼자였고 누구도 믿지 않았지. 그런데 당신이 내 세상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게 변했어. 당신의 침묵이 위로가 됐고 당신의 재능에 감탄했고 당신의 온기에 중독됐어. 그게 사랑이라는 걸. 나는 당신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나는 바보였던 거지. 그는 주머니에서 낡고 구겨진 혼인 계약서를 꺼냈다. 그리고 서연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으로 힘없이 흩어졌다. 이건 실수였어. 당신과 나의 시작은 이게 아니었어야 해. 그는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을 바닥에 버리고 대신 그녀의 결혼 반지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왕이었던 강태준은 그녀의 앞에서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게 해줘. 계약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그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바라보듯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한서연, 나와 다시 결혼해주겠어. 그 순간 서연이 애써 참고 있던 눈물이 둑이 무너지듯 흘러내렸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을 감출 수는 없었다. 그녀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모든 상처와 슬픔이 그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 눈처럼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을 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긍정이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다시 끼워주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서로의 눈물이 어깨를 적셨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1년 후
서울 JK그룹 타워의 총재실은 많이 변해 있었다. 차가운 흑백의 모노톤 대신 따뜻한 원목 가구와 곳곳에 놓인 푸른 식물들이 생기를 더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오후 6시가 되면 칼같이 퇴근하는 총재였다. 총재님, 내일 유럽 이사회 화상회의는 오전으로 당겨 저녁에는 아내와 오페라를 보러 가기로 약속했으니까 강태준은 서류를 덮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냉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남자의 부드러운 여유가 넘실거렸다. 그가 도착한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모델하우스가 아니었다.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음식 냄새와 함께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그를 맞았다. 거실에